예, 이어서 바로 수업 진행하죠. 어디 PPT를 열고요. 그렇죠. 이게 환경 논리와 경제 논리 이게 이제 서로 상충되다 보니 이 환경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인 논리로 이 접근을 해야 하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여기에는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나라에 처해 있는 각 나라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 문제. 이것이 나라마다 다 다르고 또 그 나라 사정마다 서로 이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그랬죠. 자, 뭐 이 한정된 자원 고갈 문제 뭐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게 뭐 석유도 유한하지 않다라는 거죠. 앞으로 향후 한 38년이면 고갈할 거라는 거고 천연가스도 뭐 한 60년 정도면 고갈할 거라는 거죠. 보면 석탄이 좀 의외로 또 좀 많이 220년간 좀 쓸 수 있는 용량이 있다지만은 안타깝게도 석탄은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발생하고 그러하다 보니까 참 이 친환경 에너지 개발 이것이 사실은 이 인류를 보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은가. 정말로 친환경적인 그런가 하면 인류가 쓸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 일종의 이제 수소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뭐 수소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수소 자동차 뭐 차값이 또 만만치 않게 비싼 거죠 보면. 근데 이것을 좀 우리가 과학의 기술을 발달한다면은 친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환경 물질 배출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인류가 좀 찾아내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환경 문제 발생 근본 원인 뭐 여기 있죠. 인간 중심 문명관, 인구, 과소비 생활 문화, 편의주의, 생산 기술, 이기적인 자원 민족주의. 음, 이기적인 자원 민족주의 한번 볼까요? 뭐 얼마 전에 뭐 예전에는 히토류가 뭐 반도체 생산하는데 꼭 절대 필요한 그 자연 물질이라고 천연 광석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화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뭐 석유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자원 민족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석유를 생산해내는 나라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무기화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뭐 얼마 전에 발언금이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겪게 되는 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소수를 꼭 같이 써야 하는데 이것을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이것이 중국에서 자기들도 요소가 많이 요소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우리한테 수출하는 것을 줄여버리고 또 금지시켜버리고 요소 비료 뭐 이런 걸 생산하겠다고 해버리니까 당장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젤 자동차가 거의 중간에 서버리게 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환경 물질 발생의 근본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보면.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그 인간이 많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키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인간이 소비 패턴이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인간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 사용하는 그 에너지 이런 것들 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뭐 환경 문제와 정치적 담론. 이것은 환경 문제 공통적 관심사, 인류의 공통 관심사이죠. 그다음에 훼손과 폐해, 자연 훼손과 폐해는 역시 인류 생존 문제, 기아, 궁핍, 또 자연 훼손, 또 이게 이제 개발론과 환경 보존론과 항상 상충되는 문제예요. 우리도 이것은 현재 예를 들면 뭐 지금 한쪽에서는 원자력 발전기를 폐쇄하겠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언을 하고 그런가 하면 여전히 원자력 발전이 그래도 가장
단 전력이고 인간의 소비의 그 원전 발전이 아니면은 이제 뭐 석탄이나 석유로 화력 발전을 돌리든지 태양광이든 풍력 발전인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는 우리 국내에서 소비되어지는 전력을 충당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물론 화력 발전소는 뭐 석유나 석탄을 떼게 되는데 뭐 석탄도 뭐 석탄 발전소를 이제 폐쇄하겠다고 그랬죠. 뭐 군산, 태안 뭐 그런 데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 뭐 그럼 무엇으로 전기를 얻을 것인가? 뭐 석탄도 폐쇄하고 원자력 발전소도 다 폐쇄하고 나면 뭐 태양광도 사실은 뭐 물론 친환경 에너지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뭐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풍력 발전 같은 경우도 백두대간 어떻습니까? 그 또 나도 이제 사진을 보고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백두대간의 풍력 발전소 하나 짓기 위해서 그걸 바람이 통하는 곳이니까 정상 그 지점에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그것까지 올라가는데 다 헬기로 이동하지 못하고 또 도로를 또 개설해야 돼요.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뭐 각종 산림들 막 그걸 다 또 이 파헤쳐서 나무를 또 다 베어내고 도로 만들고 거리 도로 올라가서 다 발전기 하나 넣는데 그게 뭐 백두대간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원자력 발전기 생산량 반절밖에 안 된다 하니까 그 자연 환경 뭐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두대간이 훼손되고 이게 이제 항상 개발론과 환경 보존과의 상충되는 문제예요. 여기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여기 꼭 들어가는 거죠. 보면 경제 개발, 환경 보존, 뭐 바다 메우기, 산 깎기, 핵 폐기장 신설, 막 방패장 이런 것들. 아마 이렇게 말해요. 그 환경론자들이 이 환경 이 물질을 배출하는 그 원자력 발전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기기들 그거는 거기에서 한번 들어갔다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품들 이런 것을 이제 연구 보존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한 자연 상태로 돌아오는 데는 거의 한 800년간 이것을 잘 보존해야만이 자연 상태로 돌아온다 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한 100년, 200년이 되어야 이것이 자연 상태에서 녹아내리고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더 기간이 긴다라고 하죠, 보면. 근데 우리는 쉽게 뭐 어떻습니까? 뭐 쉽게 뭐 캔 맥주든 캔 콜라든 플라스틱 이런 것들 제품이 얼마나 주위에 많습니까?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보존 기간이 길다라는 점. 그게 이제 다 사실은 또 문제예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가동시켜서 결국은 방패장 같은 그 폐기장들, 원자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장 이런 것들만 800년 동안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면 글쎄 그 8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 조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면. 이것은 이제 규제 내용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과 비슷하죠. 뭐 기온이 1도에서 2.9도, 이 해수면이 38cm 상승. 근데 이게 과거에 이제 우리 농경 사회 있을 때보다도 우리가 산업 사회 하면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쉽게 말하면 한 1900년 그 이전의 지금 평균 온도와 오늘날 지금 현재 평균 온도가 글쎄 한 1.5도 상승했다고 그래요, 보면. 1.5도 정도. 그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보면.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참, 주위에 강이 많이 얼었어요. 그래서 뭐, 그 강에서 스케이팅 타고 뭐 할 정도였으니까, 겨울이면 참 혹독할 정도로 추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확실히 1.5도 정도로 올랐는데, 뭐 여름은 더 훨씬 덥죠, 보면. 근데 이제 앞으로도 한 1도 정도 더 오르면은 뭐 생태계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보면. 뭐 동해안은 물고기 어종이 좀 달라져 가고 있고 서해안도 마찬가지고 그런다는 것이죠, 보면. 기후 변화의 정치적 과제, 개발도상국, 선진국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 개발도상국 같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인자 근대화하고 이제 자기들도 이제 공업화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들 나라는 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그 인구 수와 비례할 바가 아니에요, 보면. 그래 하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뭐 글쎄요,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먹거리도 달라지겠죠, 보면.
그런가 하면 여기 공업화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배기가스들 또 해양 오염 물질들 이게 인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인제 선진 국가들은 이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게 엄격한 탄소 배출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줄여야 한다고 금지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중국이나 이런 인도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의 선진 국가들은 이런 규정 없이 규제 없이 막 그냥 그 이 자본 논리에 의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이 환경 오염 물질은 선진 국가들이 많이 배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인제 개발도상국가들 이런 나라에게 이것을 규정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 이렇게 이 개발도상국가 입장에서는 모순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보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좀 각 국가들이 같이 공존의 문제예요 보면.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어 이 환경을 바라보는 그 나라의 관점 음 또 교토 의정서 또 파리 의정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트럼프 정부 미국에서는 자기들은 또 거기에다 그 공동 합의를 하지 합의서에 서명하지도 않고 뭐 이런 그 환경 문제는 이게 일종의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딜레마고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죠 보면. 환경 문제는 결국은 지키는 나라만 손해이고 안 지키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일종의 뭡니까? 어 수혜가 되고 혜택을 보는 그런 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보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환경 단체들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SDG 사업 같은 경우가 또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 환경 정책, 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시장 개입이 불가피함. 이것이 이것은 각 나라마다 좀 필요해요 보면 중국도 많이 필요하고 이 시장 개입해서 철저히 그런가 하면 또 환경 운동 이 차원에서는 이런 환경 오염 물질 배출하는 기업에서 상품을 불매하자라는 그런 운동도 있고 또 이것도 국가 간에 또 이런 것을 또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 오염 배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게 무역을 제재를 강화한다든지 그 상품 수입을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 유부 효과, 환경 오염의 잠재성 또는 장기성, 그 무임승차 문제 이런 것들을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거죠. 환경 정책 유형, 뭐 평가제도 있고 명령적 규제도 있고 환경 부담금제. 근데 이것을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이렇게 연구한 것들을 보면은 중국은 이 시민운동 단체들이 좀 미약해요. 그들의 활동이 좀 미약해. 특히 선진국가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환경 감시 같은 것은 환경운동 단체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그들 활동이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걸 통해서 법 규제, 명령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에게 이런 걸 제재할 수 있도록 그런 이 뭐라고 할까 환경운동 단체는 정부를 어, 압력을 가하고 정부는 여러 가지 명령이나 제도를 통해서 기업을 규제하고 그래서 이것들 좀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중국은 환경 단체들이 없다 보니까 그 중국 정부 의지로만 이것이 실시가 돼요. 뭐 전문가 단체들이 보고된 내용도 또 대부분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수익 사업들이고 정부 보조금을 받고 하다 보니까 강력히 중국 정부 당국에게 이것을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 하다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국제 컨소시엄 같은 걸 구성해서 중국 문제로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 또는 뭐 가까이 인접 국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 거버넌스 체제 같은 경우 또는 여러 가지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 또 연구원 집단들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또 이것이 이제 여러 선진 국가들의 환경 단체와 또 연계하고 또 국제 기구와 함께 이것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중국의 뭐 예를 들면 미세먼지도 그러하고 또 이 동부에 짓는 원자력 발전기
앞으로 그걸 한 150개 정도까지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난 그거 보고 놀랐어요 보면은. 이게 중국이 에너지 블랙홀이라고 그랬죠.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제 각종 이제 그 전자제품도 많이 쓰겠지만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데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뭐 50 몇 개 진다는 것도 정말 놀랄 일이지만 앞으로 한 150개 정도 진다면은 근데 중국이 이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담보되어 있냐가 문제죠. 우리 같은 원자력 발전을 짓는 기술을 하는 우리나라도 뭐 안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폐쇄하겠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더 짓겠다 하는데 뭐 중국이 동부에 짓는 동부 해안가에 짓는 원자력 발전은 자국의 문제보다도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곧바로 우리 한반도 우리 이 남북한 이쪽에 영향을 더 미치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보면. 환경 규제 비용, 편익 분석. 예를 들어서 환경 규제에 관한 비용 문제가 되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편익 분석. 이것이 이제 일종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편익 분석은 그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업은 이게 편익을 가져다 주겠냐. 비용과 편익 사이의 무임승차, 또 합리적 선택 이론, 그 한계. 뭐 행정학을 전공하는 올스는 합리적 선택 이론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모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합리적 선택 이론 그래서 이 한 개인 뭐 예를 들어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런 것은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종의 무임승차 이론과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임승차만 알고 있죠 보면 또 이제 환경 문제는 또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또 사실은 환경 문제는 해결하기가 유의치 않다 그런 말이에요. 환경 문제의 분권화, 환경 문제의 지역성, 광역성, 특히 민비 현상 이런 것들을 소개해 볼 수 있겠다. 환경 문제와 국제 정치화, 뭐 환경 문제 여러 그 이 뭐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 환경 효율을 개최하면서부터 이때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마 처음으로 이 1972년이니까 뭐 이때만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이때 막 이 고도 성장하는 그런 시기고 여기저기 공장을 짓고 또 그러하다면 뭐 환경 물질을 막 배출해도 이렇게 뭐 규제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하지 않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보면 83년에는 세계 환경 개발 회의가 창설되어지면서 87년에는 OECD 위원회에서 어 그 블루트란트라는 보고서에서 우리 공동 미래에 대한 그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엔 기구에 보고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식화하게 되죠 보면. 그래서 이제 92년은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 개발 회의를 개최하고 97년은 교토 의정서 기후 협약 또 2016년에는 파리 기후 협약 뭐 역사적 전환점으로 근데 미국은 여기 이제 그 트럼프는 탈퇴하고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는 그런 이게 이제 실효성이 지켜지겠는가 뭐 이런 문제도 드는 거지 보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국제 환경주의 뭡니까? 그린 라운드라고 해서 이게 뭡니까? 북반구 선진 국가들 생태학적 수탈 북반구 선진 국가의 생태학적 수탈과 선진 국가 경제 강화 현상 환경 제국주의, 남반구 국가의 환경의 절대적 피해자. 이게 일종의 뭐냐면 그 이 환경 제국주의 그린 라운드 같은 경우는 자연 보호를 주제로 한이 다자간 국제 협상입니다, 일종의. 예를 들어서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그 국가에서 생산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무역 관계에서 상관관계를 부과한다든지 아니 상관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선진 국가가 환경 경제를 주의화해서 이게 일종의 뭡니까? 이게 어
경제 패권 주의의 일종의 뭐 경제적으로 좀 앞서가고 있는 미국이나 서구, 유럽 그런 나라들은 이미 자기들은 이 공업화 과정에서 여러 환경 물질 배출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러면서 이 산업을 고도화시켜서 지금은 뭐 굉장히 좀 친환경적 기업으로 많은 기업들을 육성해냈죠. 그래 하다 보니까 북반구 산업 국가의 생태학적 수탈 그런 거죠. 대부분이 북반구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뭡니까 완성을 하고, 근데 남반부에 있는 국가들이 공업화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남반부 국가들은 대부분 일종의 그냥 피해자인 거죠, 보면. 뭐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이라든가, 오존층이 파괴되어지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그린 테크놀로지 환경청이 뭐 탄소 가스 배출 감소, 뭐 여러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뭐 플라스틱 생선, 유해 생선 이것을 좀 특히 뭐 환경 에너지세를 부과하자. 특히 우리 뭐 현재 우리 대통령 후보 어느 지역 후보 같은 경우는 탄소세를 좀 높이겠다고 얘기하는데, 탄소세를 높인다는 것은 아마 일종의 우리 생활 영역의 모든 세금을 올리겠다는 거와 비슷할 거예요. 아마 우리 탄소세를 뭐 올린다면 탄소 배출되지 않는 우리 상품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상품들. 우리가 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탄소세를 뭐 올린다 하면 또 여기다 부과한다 하면 아마 이 우리 모든 그 이 상품에 결국은 물가를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녹색 정치 성과와 한계, 탈산업적 이유와 함께 튜브. 아마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 충분 조건을 갖추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특히 환경 문제는 다차원적인 정책 이슈이다. 이게 뭐 다차원적, 또 다국가적,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이 구조도 굉장히 분화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 환경론자들의 정치 행보, 한계성, 뭐 제한된 영향력, 특히 뭐 단일 이슈 이미지를 초월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교재에 소개를 하고 있죠, 보면. 한번 교재를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뭐 여러 가지 그 이 환경 운동 과정은 뭐 교토 의정서까지 336페이지에 설명이 되어져 있고, 특히 국제 환경 정치의 쟁점들에서 국제 제국주의 그린 라운드, 이것은 개도국에 대한 북반부 선진 국가들에 대한 생태학적 수탈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그 선진 국가의 지배 구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주의자들의 이러한 형태는 환경 위기를 빙자한 개발도상국 상품을 무역 규제 및 선진 국가들이 제시하는 국제 환경 기준치에 개도국들, 개발도상국들이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를 적응시키려는 압력과 이를 통한 선진국의 경제 강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게 이 자국 중심으로 선진 국가들은 경쟁력을 이제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쟁력을, 그렇죠? 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국 그런 나라 규정에 맞춰서 환경 정책을 실시하자고 하는데, 이게 개발도상 국가들은 여기에 일단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이 마이크가 좀 용이치 않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라운드 세계 체계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미 구조화된 환경 제국주의 이런 현상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환경 제국주의 신대륙 발견 이래로 유럽인들에 의한 미주와 호주의 토착적 생태계의 교란과 원주민의 생태학적 전멸 단계, 또 이래 1960년대 이래 선진 산업 국가에 의한 공해 산업의 해외 수출, 또 국제 채무, 빌미로 한 환경 파괴, 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새로이 등장한 생태학적 제국주의 이런 구별되는 단계적 발전 경로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북반부 국가들, 그 부자들이죠. 이들이 세계 환경 문제의 4분의 3을 야기하는 그 가해자다라는 것이 결국은 4분의 1이 4분의 3만큼의 그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종의 가해자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 위기로부터 상대적 절대적 이득을 보는 수혜자인 반해 남반구 빈자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적 절대적 피해자라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그린 라운드 같은 경우는 국제 정치적 대결은 이 환경 제국주의 현상을 직시함으로써 올바르고 정의로운 해결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폭넓은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폭넓은 시각. 환경 제국주의적 남북 격차의 확대 재생산 구조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린 테크놀로지 환경 정의 있죠 보면 테크놀로지 환경 정의. 그리고 또 음, 음, 여기 있죠. 아까 설명했듯이 뭐 이 탄소 배출 감소 주장, 뭐 실례로 미국 듀퐁 회사의 어떤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과정 예를 들고 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 그린라운드 강화, 환경 마크 도입 같은 경우 뭐 환경 에너지세 이런 것 지역에 해당되겠다. 특히 세계화 환경 문제, 환경 제국주의 등장, 에코 파시즘이라고 이제 이어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정치 이념과 현실. 교재에서 342페이지에 보면 녹색 정치는 왜 등장하는가? 그런가 하면 60년대, 70년대 서구 민주주의 운동, 저항 운동처럼 특히 80년대 정치적 활동의 본격화, 그다음에 이제 녹색 정당 제도적 개혁. 아마 그 90년도에 그 서독에서 녹색 정당이 있고 녹색 활동을 하던 그런 힘입어서 뭐 그린피스라고 알려져 있죠. 그들이 이제 국가 간에 이동하는 핵물질 반입 또는 핵물질 유입 이런 문제들에서 금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는과 동시에 그래서 이 나라별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핵물질들을 국제 간에 이동하는 것을 부각을 시켰고 이슈화했고 그것을 좀 어, 저지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었던 거죠 보면. 그래서 녹색 정당 제도적 개혁 주장, 그 새로운 정치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뭐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최근에 다시 재부각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요. 있죠 보면. 녹색 정당의 인적 특성은 무엇인가? 생태적 균형, 지역 자치 분권화, 소규모 생산, 경제 성장 감소 또는 지양, 삶의 질의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교재에 보면 녹색 정치 이념적 특성이라서 표가 되어 있죠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죠.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 뭐그 환경, 생태학적 지혜, 미래지향적 지속성.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에너지, 지구 온난화,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이것을 내실 두고 있죠. 어, 특히 녹색당 같은 경우 비환경적 쟁점들에 대해서 몹시 적극 진면을 보이고 있다. 세제 개혁,
광유비 감소, 좀 더 평등한 소득 재분배 정책, 국영 기업 반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녹색 정당에서 많은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녹색 정치의 성과와 한계. 역시 탈산업사 위기와 함께 투입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환경 문제는 좀 다차원적 정책 이슈임을 강조하고 있죠. 또 환경론자들의 정치적 행보, 한계성, 제한된 영향력. 이것은 이제 이 환경 운동이라는 것이 한계를 갖죠. 물론 이제 그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환경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지만 개도국 같은 경우는 환경 운동 단체 자체도 미미하고 또 이런 그 아니 왜 그렇게 미미한 정도냐면 예를 들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조직력이라든가 그리고 인식도 좀 낮아요 보면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성을 노정시킬 수밖에 없죠. 제한된 영향력.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한 이슈 이미지를 초월해서 어, 여러 문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환경 문제는 다차원적 정책 이슈이며 개별 국가 간, 국가와 지역 간, 그리고 정부 산업계 간 다양한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 그렇죠. 이게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어 갖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발전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간에 존재해온 전통적 긴장은 정부와 정당들의 주요한 이슈인 동시에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죠. 뭐 인간을 위한 자연, 자연을 위한 인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는데 환경 위기가 바로 인간의 위기죠. 그리고 공유주의 비극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고. 그래서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어떠해야 하나. 특히 녹색 정치. 그래서 이제 녹색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환경 보호, 민주주의 회복, 평화주의, 에코 휴머니즘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무의자연에 의한 인간의 노력 이것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인간과 자연과 인간의 생태계는 분리할 수 없는 개념들이며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 이것은 이 자연, 이 인류 이것은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어, 결국 물려줘야 하는 우리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한 이 정도 해서 뭐 환경 정치 마무리하고요. 생각해 보기는 환경 문제 유발자 뭐 누구인가 이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볼 거고요. 특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체제 방안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SDG 사업 같은 경우 또는 환경 운동 국제 지원 센터 같은 경우 또 이 북부 NGO와 남부 NGO와의 어떤 협력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좀 수업이 길어졌는데요. 이 정도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